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우리 한 5회 정도 이 민법 이 3개년 최신 판례 강의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좀 예습 복습, 뭐 예습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복습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강의 계획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그 최신 판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나올 걸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년에 나올 만한 판례를 잘 찍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당연히 특히 1개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이 유력한 판례를 이제 잘 찍는 게 중요해서, 그거는 근데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민사 판례들 중에서 내년에 출제될 가장 유력한 판례가 뭔가, 이거를 선정하고 그것들 또 수험적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저는 따로 알바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밤샘 작업 계속 하려다 보니까 조금 책이 또 늦게 나온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조금 이따가 머릿말, 오늘 받으신 자료에 머릿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3개년 판례집은 21년, 22년, 23년 6월 30일 것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년 한 6개월 정도 웬만한 판례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되었거나 아주 유력한 판례들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4년 6개월 정도 판례가 쭉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판례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해서, 이 변호사 시험, 올해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올해 육모때 것까지,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요즘 이제 국가고시가 2월 달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행정고시, 법원직, 그 다음에 변리사, 각종 국가고시에서 나온 최근 3개년 유력한 판례들까지도 제가 따로 기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약 조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그 3개년 최신 판례집에 보면 별표가 없는 게 있고, 별표가 하나 있는 게 있고, 이제 별표가 2개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 판단에는 그 여러분들 뭐 이게 민법 채판에 너무 이게 올인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별표 안 돼 있는 것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별표 안 돼 있는 거 나오면 어떡하? 그럼 틀려줘야죠. 그냥 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 300여 페이지 있는 것들을 다 소화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주로 별표 하나부터 별표 2개짜리 이렇게 터치를 해드릴 텐데, 일단 별표 하나 이상은 다 보셔야 되는데, 이거 절대 한 번 봐가지고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은 보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또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때 채판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문제화해서 다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신모 이후에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신모 이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러면 최소 3번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보셔야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될 수 있고, 특히 별표 2개 이상 돼 있는 것들은 사례형으로도 출제될 것들이기 때문에, 요 별표 2개짜리들은 따로 형광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이 밑줄을 좀 하셔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논거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그 별표돼 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는 게 1차적인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 그 서두에 적어 두었지만, 왜 이러한 판례가 나왔는가, 그 판례에 대한 법리 소화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별표돼 있는 판례들은 단순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 법리죠. 판례 법리. 그 판례 법리들을 여러분이 좀 잘 소화하고 계셔야, 특히 변호사 시험 같이 단순 OX로 나오는 거 말고 이제 선택형이든 또는 주관식이든 사례형으로 나올 것들에 대비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들을 잘 소화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7급, 9급 공무원 민법
객관식용이다 그러면 사실 민법 강의 안 듣고 그냥 자료 정리된 걸로 OX, OX해서 그냥 외우시면 될 건데, 여러분이 굳이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그 판례의 법리를 소화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따로 제 생각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키워드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지문화된 것들 위주로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 그래서 특히 우리 고등고시에서는 이 판례 법리에 대한 소화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재판집하고 달리 거기 보시면 비교 판례라든가 쟁점의 정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두었죠. 특히 이제 민사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양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의 판례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A라는 판례하고 요번에 최판으로 나온 A 다시 판례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1차적으로 들으시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비교 쟁점이라든가 또는 이 판례가 우리 민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쟁점 정리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꼭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디에 대비할 수 있다? 사례 기록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형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유익 있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판례 법리에 대한 소화력, 그 판례에 대한 위치 설정, 주소 설정,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저랑 한 4일 5일 동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릿말을 잠깐 한번 보시면, 아무튼 제가 그 이 책 작업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이 채판집입니다. 어차피 채판 가지고 제가 연말에 그 민법의 몇 개정판 할 때 결국 이 채판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채판집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강사님이 내신 채판집보다도 제 스스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면 이 채판으로 어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 책이 사실상 5개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내용들 거의 다 소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판례들은 여기 암기장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화하셨을 겁니다. 올해 초에 제가 작년 7월 달 것까지 채판들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루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암기장은 우리가 한 12회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출제 가능성은 있는데, 좀 지엽적인 것들은 책에만 있고 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4회 5회 동안 저희가 채판 강의할 때 쭉 같이 함께 다 터치는 다 하고 갈 거니까 수업 시간에 별표 1개짜리들은 그냥 복습을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실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주로 별표 2개들 위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쟁점, 사실관계 생각해보고 키워드 한 번 더 현출하는 거 요 정도 복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만 좀 프린트물로 가고 내일 제본 자료 받으시면 그 책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쭉쭉 넘어가셔서 이 6페이지네요. 6페이지에 2번 별표 2개짜리입니다. 사례형으로 요력하기보다는 선택형으로 특A급이 되겠는데, 이건 뉴스에도 나온 아주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판례가 되겠는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친족상속법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자, 요 6페이지에 그 2번에 별표 2개 나와 있는 거는 민법의 법원과 관련한 제1조의 내용인데요. 민법 제1조에 보시면 민사 분쟁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입법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관습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반복된 관행인 관습이 이 민법 1조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즉 관습 법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반복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행을 법 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속 나왔던 관습법이 어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아야지 민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관습법뿐만 아니라 뭐도 마찬가지다. 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번 지문에 보니까 이번 지문에 과거에는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 규범이라도 사회 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이제 이 조리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라면 대법원은 전체 법 질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법 규범이 현재의 법 질서에 합치되도록 해야 된다. 그 민법 1조와 관련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뭐냐? 거기 판결 요지에 보니까요. 민법 1008조에 3이 나오는데 이 친족상속법상 재사용 재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가지느냐와 관련해서 거기 1008조의 3에 보면 재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제사 주재자가 기본적으로 이 재사용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제사를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 1008조의 그 3에 그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이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기존의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위 이제 적장자라 그랬죠. 적자요. 서자 말고 즉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장자. 그래서 적장자가 제사 주재자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먼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고 만약 이 협의가 안 되면은 거기 판례 내용을 보니까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장남, 그래서 장남이나 아니면 장남이 없다 그러면 장손자가 오늘 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네요. 판결 요지에 보니까 2008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이 적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은 적자와 서자를 이 구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바뀌었죠. 전합은 피상속인의 유체유예에다가 밑줄을 하나 둡니다. 피상속인의 유체유예에다가 밑줄 하시고 피상속인의 유체유예가 민법 1008조 3의 소정에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되는데 이때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다 라고 판시했는데 2008년도에 이 전합이 나왔을 때도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면 장녀는 원칙적으로 제사 주재자가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남녀 평등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곤 했는데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바뀌었네요. 그 다음 문장.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사 주재자의 결정 방법에 관해서 남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줄 피상속인의 마지막 줄입니다. 판례 원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손 중에 남여 적서를 불문하고 색깔펜으로 밑줄 해볼까요? 최근친의 연장자에다가 밑줄 가장 가까운 친척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어디에 가장 부합하다? 조리에 가장 부합하다. 여러분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민법 1조에 따라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법률이 없네요. 둘째 관습법이 있느냐? 관습법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조리에 따라가야 되는데 조리라는 게 사물의
당연한 이치, 뭐 신의칙,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관련해서 옛날 판례는 이 협의 없으면 장남 장손으로 간다라는 게 조리에 부합하다라고 했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법 인식이 좀 바뀌면서 이 남녀 평등의 원칙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존의 요 판례 입장은 이제 변화된 조리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친의 연장자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례형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선택형으로 특혜급이니까 꼭 좀 변화된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판결 요지의 그 첫 줄에 밑줄 하라고 했던 피상속인의 유체 유해와 관련해서는 요게 물건성이 있느냐, 요게 또 하나의 쟁점인데 여러분 우리 민법상 물건과 관련해서는 조문 잠깐 한번 볼까요? 평소에 안 보는 조문이니까 민법 총칙의 100조에 보시면요. 민법 총칙 우리 100조에 보시면 98조입니다. 98조에 보시면 우리 민법에서 물건이라는 것은 98조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통설 판례 입장이 이 소위 사법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비인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 이 손가락 있죠. 지금 제 몸과 제 인격적 가치와 붙어있는 이 손가락, 이거 물건인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기본적으로 내 인격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유체 유해도 이게 물건성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결국 쟁점은 이거 비인격성을 갖추어야 물건이 되는데 이건 물건이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제사용 재산과 관련해서는 물건이 될 수 있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적어 보시면 비인격성 이렇게 적어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체나 유해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물건은 될 수 없어도 제사용 재산으로서는 물건성이 인정됩니다. 비인격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나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등의 대상은 되지 않죠.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그 전학과 관련해서는 민법 1조의 법원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하셨고요. 넘어가셔서 신의칙 2조로 가볼까요? 7페이지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 자, 신의칙의 파생원칙, 민법상 신의칙이요. 그래서 실체법상 신의칙의 파생원칙 4가지가 권사 실금이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금반원인데 이러한 신의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거는 예외적인 법현상이죠. 즉 권리 행사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게 원칙이고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권리 행사에 대한 자유, 그 권리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원칙적인 법리가 아니라 보충적인 법리다. 보충적인 법리다. 그 말의 의미는 이 권사실금 즉 신의 성실의 원칙은 넓게 인정한다. 아주 엄격하게 좁게 인정한다. 아주 좁게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판례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정 변경 인정 안 하고요. 실효의 원칙,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금반원의 원칙도 이 금반원의 원칙보다 상위의 원칙인 합법성의 원칙,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엄격한데요. 특히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군이 요즘 세트로 나오고 있는 게 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한 권리 남용인데 토지 소유권 내 행사와 관련한 권리 남용 판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가 소유권,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권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 이거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토지 소유권자가 그 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송전선 같은 거, 변전소, 송전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송전선 철거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용이다, 기각이다? 인용입니다. 인용. 아무리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더라도 뭐가 없다니까? 토지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라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213조, 214조 기본적으로 인용해 줍니다. 권리 남용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인데,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 토지 공개념 개념에 따라서 헌법적 토지 공개념, 즉 대한민국 사회와 같이 인구는 많은데 뭐 요즘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무튼 인구는 많은데 땅덩어리가 제한적인 요런 이 나라에서는 이 토지라는 재화는 어느 특정인이 많은 토지 소유권을 과다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한편 토지 소유권 행사는 자유로우면서도 또한 제한이 다른 일반 재산보다도 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민법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 토지 매매 등과 관련한 유상계약이 투기거래가 의심된다라면은 건물 말고 유독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나온 판례가 그 1번 별표 2개짜리 내용 보시면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색깔 펜으로 밑줄 해볼까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거기까지 색깔 펜으로 밑줄. 자, 여기에만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어떤 판례요? 당의 토지가 공로로 되면은 그 부지, 즉 토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이 토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공로로, 즉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한다라면 이 토지 소유자는 그거 수인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수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이 일반 공중의 공로로 사용된다라면 이거 행사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 토지잖아요. 개인 토지를 공짜로 막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부당이득 등의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판례를 마무리합시다.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줄 1번 지문의 두 번째 줄 이는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철거해 주세요. 점유 이전해 주세요. 통행 금지합니다. 내 개인 토지니까요. 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권리남용.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긴 있는데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213조, 214조 행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는 사유토지야. 사유토지. 그래서 부당이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판례는요. 토지 소유자가 원고인 경우입니다. 오늘 이 소송에 당연히 지금 원고인 토지 소유자가 통행 금지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공로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 이런 것들 철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오늘 사안에서 거기 1번 지문 옆에다가는 색깔펜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고인 경우라고 적어 두시고요. 토지 소유자가 몇 조로 공격한다고? 213, 214조로 공격하는 토지 소유자가 원고인 경우인데 그 1-1번에 별표 2개 나오는 거는 거꾸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피고. 무슨 말이냐? 지금 공로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일반 공로로 쓰고 있는데 누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네? 토지 소유자가 막 차단기 설치해놨어. 내 개인 소유지라면서 여기 공로로 지나가려면 이 차단기를 뭐 통과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이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는 그 일반인들이 누구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소를 제기하네요. 1-1번.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제3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면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다. 아무런 계약관계는 없으니까 뭐 채무불이행 말고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즉 위법한 행위라고요. 왜? 방금 봤잖아. 오늘 사안에서 분명히 지 토지 소유권은 맞는데 공중에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로로 쓰고 있다면 이거 못한다며 213, 214절을. 근데 그거 하고 있으니까 왜 나의 통행의 자유를 방해하냐라고 불법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문장인데요.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특정인으로서는 방해, 배제,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펜으로 밑줄 해볼까?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 거기다가 색깔펜으로 밑줄을 소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청구권의 청구 원인은 몇 조일까요? 우리 민법 394조에 보면 손해배상은 뭐로 하라라고 돼 있죠? 돈으로 해라. 그렇죠? 원칙적으로 뭐 원상회복 이런 건 안 되고 금전배상주의가 원칙인데 그 394조의 금전배상주의가 몇 조에서 준용되느냐? 763조. 불법행위 책임에도 똑같이 준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 통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은 뭐로 물어야 되죠? 돈으로 물어야 돼요. 돈으로. 근데 어떻게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간만에 나온 판례인데 다음 페이지에 쟁점 정리. 다음 페이지에 쟁점 정리 보시면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8페이지 저 하단에 쟁점 정리 보니까 제목이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청구권의 인정 여부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제 약간은 곁다리 쟁점이긴 한데 요즘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법행위에 따르는 금지 청구권이라는 뜻은 위에다가 하나 가필해 보시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 금지 청구권의 개념이 좀 다양합니다. 금지 청구권의 개념이 다양한데 이 불법행위에 따르는 이 금지 청구권은 두 가지, 즉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이고 요거는 방해 예방 청구권, 이른바 사전적 구제수단인데 우리 사실 민법상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 214조죠. 그렇죠? 일종의 유추 적용이 되겠는데 자, 우리 판례를 잠깐 보시면 불법행위에 대한 지금 쟁점 정리 보고 있습니다.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금지 청구권, 즉 불법행위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손해배상은 사후적 손해전보수단에 불과하여 즉 돈으로,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반복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일반 공중에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인데 토지 소유자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돈으로 배상받는다고 오늘 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는요. 이거 차단기 치우라는 거예요. 즉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리딩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르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즉 세 번째 줄에 종래 판례는, 이 판례는 유명하죠. 불법행위가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격권에 기한 금지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그 인격권의 좀 더 좁은 의미가 그 명예권이거든요. 자, 오늘 저녁에 윤동환의 명예를 훼손하는 TV가 방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TV 방영 금지 가처분. 나의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미 방송되고 난 다음에 돈으로 배상받는 거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 청구권으로서 금지 청구권 행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어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안 실제로 12의 선택형에 나왔네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쭉 내려와서 쟁점 정리 보고 있어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제3자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 배제,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요. 확인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85으로 보니까 11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서 계속 나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 암기장에도 있습니다. 암기장. 중요한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 1-1번 지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의 지문 앞 페이지로 가서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에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면, 이거는 일종의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배타적인 권리라고 봅니다. 배타적인 권리의 대표 주장은 뭐죠?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그래서 214조가 유추 적용된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 배제,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1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된 경우였고요. 1-1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구별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하셨고,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9페이지에 1-2번에 나오고요. 또 2번 지문에도 또 다른 판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지문. A가 자기 소유 빌딩과 그 B 소유 빌딩 사이의 부지 중에 자기 소유 부분에 관하여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통행 금지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 A가 그 해당 부분에 관한 밑줄 하는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아시죠? 저희가 물권법 할 때 다시 체크해 드릴 겁니다. A가, 즉 지금 이 빌딩을 통해서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부분에 대한, 즉 자기 소유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뭐는 청구할 수 있는데, 741조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는데, B에 대해서만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 가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서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니까 통행 금지 청구, 이거죠. 214조는 인용될 수 없다. 부당이득은 받을 수 있는데 214조에 너만 내 토지 사용하지 마, 이런 통행 금지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공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가 사회적 제약으로 스스로 수인해야만 한다. 그래서 분명히 너가 토지 소유자는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유권 행사는 좀 제한된다. 반대로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394조 763조에 따라서 돈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 사안에서 통행을 방해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 받는 게 효과적이지 않으니 이른바 214조의 유추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요 금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네, 그 내용까지 정리해 두셨습니다. 자, 3번 지문은 뭐 기존 실효의 원칙 법리 한 번 더 확인한 거니까 넘어가고, 4번 내용 이 작년도 2차 법전역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요 판례 먼저 리딩 판례부터 체크해 놓고 비교 판례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4번 지문의 비교 판례를 먼저 봅니다. 비교 판례 잠깐 보시면요. 4번 지문의 비교 판례입니다. 11페이지 비교 판례에 보시면 A.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그 소유 X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공개 매각, 즉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지자체 소유였는데 매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토지상에 밑줄에 봅니다. 음식점을 건축 운영하려는 B가 거기에 색깔펜으로 밑줄. 그러니까 B가 지금 지자체 소유 토지를 사는 목적이죠. 동기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동기였는데 요 날짜 대금 1억 3,4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매매 공개 입찰에서는 매각 재산이 공적인 기록부와 일치하지 않거나 행정상의 제한이 나중에 생기더라도 A가 매도인이죠. 지자체 매도인은 책임 안 진다 라는 내용이 공고되었고 또 이러한 내용이 매수인이죠. B와의 계약에도 명시된 바 있었는데요. 그 후에 매도인 A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이 토지를 포함한 34필지에 대해서 건축개발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 정해버렸네. 개발제한구역 해제됐다가 나중에 팔아놓고는 이 지자체가 공공용지로 정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공공용지로 결정된 것에 따라서 그 위에 뭐를 못 짓게 된 거죠. 음식점을 못 짓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 B가 뭐를 이유로 해제하느냐 하면 사정이 변경됐다 라는 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 주장했는데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손가락 표시에 이 2007년도 이 판례가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된 리딩 판례인데요. 이 판례에 따르면 X 토지상의 건축 가능 여부는 매수인 B가 X 토지를 매수하게 된 밑줄 주관적 동기죠. 주관적 동기에 불과할 뿐 매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객관적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사정 변경의 원칙으로 해지를 주장하려면 그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객관적 사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사안에서 네가 그 토지를 매수한 동기가 음식점을 경영할 동기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관적 사정이지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판시 내용인데 물론 학자분들은 많이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객관적인 사정이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가지고 샀잖아. 음식점 경영할 목적으로. 근데 나중에 뭐로 묶여버렸지? 공공용지로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판례는 그건 네가 주관적으로 착각한 거야 라고 그냥 사정 변경의 원칙의 첫 번째 요건인 객관적 사정 변경이 없었다라고 판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오늘 사안에서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오늘 이 매수인은 해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뭐를 이유로 뭐 했어야 될까요? 착오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자, 오늘 사안에서 토지 매수할 동기죠. 동기가 음식점 경영할 동기였는데 공공용지로 묶이는 바람에 그 위에 건물 못 짓고 음식점을 경영하지 못하게 된 거. 그럼 이거는 동기의 착오 맞거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나? 동기가 뭐 되었어야죠? 표시되었어야 되는데 거꾸로죠. 오늘 사안에서 오히려 매도인 측이 야 나중에 이거 공부상에 뭐 제한이 있거나 행정상에 제한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 안 진다라는 게 계약서에도 명시된 거지 거꾸로 매수인의 토지 매수의 동기가 기재된 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옆에다가 거기 비교 판례 마지막 줄에 착오 취소 X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사안에서는 동기의 착오는 맞아요. 그러나 동기가 뭐 된 적도 없고 표시된 적도 없고 오늘 분명히 행정상의 제한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 안 진다는 게 계약서에도 나와 있었다며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착오와 관련해서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착오 취소도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도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판례가 있어요. 바로 최신 판례 4번 보시면 4번에 보니까 갑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즉 모델하우스 건설을 목적 동기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했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의도적으로 해두었습니다. 지금 비교 판례에서는 내가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 동기라는 게 계약서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델하우스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는 게 명시됐는데 나중에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통보, 즉 모델하우스 못 짓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해제는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일시적 계약인 매매 등에서의 해제가 아니라 해지인데 판례는 뭐를 인정했다고요? 사정 변경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못한다라는 지자체의 통보 때문에 결론적으로 행정상의 제한 때문에 뭐를 못 짓게 됐다, 모델하우스 못 짓게 된 거는 사정 변경이라고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얼뜻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동기가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시됐다라는 점에서 판례를 볼까요? 판결 요지 첫 줄,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둘째,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셋째, 이걸 유지하면 어느 일방에게 중대한 불균형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세 번째 줄,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오늘 사는 이 세 가지 요건 다 갖추었다. 첫째, 객관적인 사정 변경. 둘째, 예견할 수 없었고, 셋째, 중대한 불균형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정 변경 인정했습니다. 22년 2차 법전형 모의고사요. 확인하시고요. 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밑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오늘 사안에서 4번 지문 내용과 밑에 비교 판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상적, 일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세 번째 줄 5번에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도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5-1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그렇죠?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쟁점 정리로 제가 사정 변경의 요건, 그 굵은 글씨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정이 변경돼야 되고 사정 변경이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습니다. 6번은 별표가 없지만 한번 보고 갈 텐데요. 6번입니다. 6번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서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에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된다면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주기로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오늘 보니까 그 뒤에 채무자, 즉 차주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돈은 언제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주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 상간에 차주의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면 결론적으로 계약은 체결돼 있지만 대주는 돈을 안 빌려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거기 판결 요지에 보시면 첫 줄에 민법 599조, 평소에 안 보는 조문이죠. 599조에 보니까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무슨 선고 받으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차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는 아니지만은 우리 판례가 이런 조문의 취지에 미로 비춰보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뭐가 중요하다?
차주의 신용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돈 빌려주기 전에 신용이 불량하게 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면 몇 조의 취지상 599조의 취지상 결론적으로 이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 등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원래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계약 준수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이런 조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문의 취지상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7번입니다. 강행법규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서 금반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선행행위는 지금 오늘 마치 이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체결해 놓고 나중에 후행행위로서 야 미안하다. 강행규정 위반이란다. 야 무효란다. 계약 이행 못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거 금반원에 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왜? 기본적으로 금반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후행행위로서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강행규정 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만약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다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반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제3장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리의 주체, 태아와 관련한 내용인데 법전형 모의고사, 법행 등으로 출제가 됐네요. 사실 별표 2개짜리는 제가 막 기출을 다 쓰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최근에 막 기출돼서 별표 2개짜리는 그냥 우리 변호사 시험하고 뭐 기록 사례로 나온 것들만 기출 표시하고 다른 국가고시 거는 따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별표 하나짜리를 제가 선정하는 게 이게 저의 촉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적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태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태아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 시험에 선택형 사례형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렇죠? 이상해요. 아무튼 제가 12년째 찍고 있는데 그럼 이제 13년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사례형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선택형과 관련해서 태아는 민법 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슨 능력이 없지요?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이 없는데 다만 우리 입법자들이 불상유인, 불법행위 책임, 상속, 유증, 인지 요 4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정지 조건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태아는 불상유인 이외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1번 지문,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상법 규정이나 또는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 판례는 유효한 계약이다라고 보고 있죠. 내용을 잠깐 한번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입니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돼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호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첫째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아 보험을 제가 체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놓고 나니까 뭐 둘째, 셋째 놓을 때 뭐 그냥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더라. 그래서 뭐 보험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 태아 보험을 실제로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태아 보험도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과연 태아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판례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법 663조가 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조문이죠.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불리하지 않고 공소 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자 밑줄 합니다. 출생 전이더라도 밑줄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 해설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첫 줄부터 볼까요?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할 때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 출산 과정에 출생한 사고를 보장한처럼 거는 해놓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다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누구의 행태겠죠? 보험회사의 행태를 위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가 되겠다. 즉 태아 보험 계약도 유효하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론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비록 불상유인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니지만은 그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제3자가 누구죠? 태아예요.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태아를 제3자로 설정하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만 살아있는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 태아를 제3자로 이론 구성하자면 이런 형태의 보험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와 관련해서 우리 통설 판례가 법률요건 분류설이잖아요. 법률요건 분류설은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한테 유리한 요건 사실 주장하고 증명하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인 성립 요건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으로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을 갖추면 다시 효력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다 없다와 관련한 주장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 책임을 분배해야 되겠는데 부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효력 요건은요? 효력 요건은 누가 증명 책임을 가지겠는가?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면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성립 요건을 갖추면 특별히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은 유효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다시요. 성립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효력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효력 요건은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다 증명 책임 부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당연히 무효 주장하는 그 측에서 너 의사 무능력자야 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은 무효 사유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렇죠. 조문은 없고요. 무효 사유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 지문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라 지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 원칙적으로 의사 능력자로 판단해야 되느냐? 다시 물어볼게요. 다르게 질문하자면 의사 무능력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여러분 의사 능력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의사 표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데 오늘 100원짜리 슈퍼마켓에서 껌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와 은행 가서 100억짜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는 오늘 의사 능력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오늘 2번 지문에 지적 장애라고 출발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록 이분이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일 수 있죠.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 틀린 지문. 제가 웬만하면 맞는 지문으로 다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특히 기출 지문들 중에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는 제가 그대로 틀린 지문으로 소개했고, 여러분이 실수하기 딱 좋은 것들은 또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셨고요. 자, 3번 3-1번은 이게 사실 기출 표시가 빠졌는데 변시에서는 아직 기출이 안 돼 있는데 관련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인데 판결 요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판결 요지, 3번 3-1에 그 1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제목, 후견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취지에 기속되느냐. 첫 줄,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소법으로서 밑줄 가사 비송 사건이 무슨 사건이 아니네요. 소송 사건이 아니네요. 그러면 처분권주의 적용이 없죠. 직권 탐지주의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지금 판결 요지 보고 있어요. 3번 3-1의 판결 요지 두 번째 줄 가정법원이 밑줄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한다니까요.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요. 처분권주의에 적용이 없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어요. 성년 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신 분이요. 그런데 판사가 이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도 받고 여러 가지 정황정을 사정을 보니까 지속적 결여가 아니라 그냥 부족할 뿐이야. 비록 청구는 뭐로 들어왔지만 성년 후견으로 들어왔지만 아니 한정 후견이 맞겠다 그러면 한정 후견.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판례 내용 다 맞는 지문이니까 그냥 우리 판결 요지로 보죠. 판결 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라서 네 번째 줄입니다. 판결 요지 네 번째 줄.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취지, 원인, 의사, 그다음 목적 등을 고려해서 어느 쪽에 보호를 해주는지 적절한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정해야 된다.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 감정 등에 비추어 성년 후견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 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라면 당연히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밑줄을 하나 추가적으로 해 두셔야 될 게 본인도 성년 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거기다 밑줄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민법 조문이 새롭게 들어온 게 누구의 의사는 고려해 주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주라고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성년 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할 수 있고 거꾸로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라면 한정 후견 개시할 수 있다. 이때는 의사의 감정 결과, 그 다음에 본인의 희망, 그 다음에 제도의 취지 목적, 그 다음에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판결 요지 2번에 마지막 줄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내용은 충분히 출제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18페이지에 법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다 9년도 판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판례라 좀 지엽적이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네요. 비법인 사단, 재단 등은 아주 유력한 건데 1번 지문 좀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인데 명칭은 조합이지만 우리 판례가 그 성질이 단체성이 있는 사단,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는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이다. 그럼 질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법인 사단이 활동하면서 진 채무, 그 활동하면서 진 채무에 대해서 구성원 개인인 사원들이 비법인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렇죠? 뭐로서만 책임져요? 총유물. 비법인 사단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로만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하고 다르죠? 조합과 다르죠.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뭐로도 책임지고 합유물, 그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인 합유물로도 책임지고 뭐로도 책임지죠.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지잖아요.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1번 지문에 이 단체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이거는 단체의 채무이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 즉 총유물입니다. 총유물로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서 지분 비율에 따르는 분담금 채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고요. 맞는 지문. 물론 단체 결의로 우리 사원들인 여기 조합원들이겠죠. 우리 사원들이 책임지자라고 사원총회 결의를 했다. 그러면 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결 요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판결 요지의 네 번째 줄에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이 조합원 총회는 사원총회입니다. 지금 사원총회에서 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서 그 채무 초과분을 조합원, 즉 사원들이죠. 사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했다라면 그 결의에 따라 책임질 수는 있어도 그런 결의를 하지 않은 한은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종중이요. 종중. 비법인 사단의 핫 이슈 종중. 내용을 볼까요? 2번 지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특정 범위 내의 종업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로서 단체성이 있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지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단체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핵심은 자연 발생적이죠. 내가 파평윤씨 소정공파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니까 보니까 내가 파평윤씨더라. 그게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종중 유사의 단체는 이 종중원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서 자연 발생적이냐 인위적이냐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단체성은 있는데 뭐가 없잖아.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둘 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고 단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둘 다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체성이 있다면 둘 다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다. 근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남과 여, 적서 이런 거 구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무슨 원칙이 중요하고 평등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이쪽은요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결성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들 빼고 우리 종중원들 중에 남성들로만 구성된 단체를 만들자. 그러면 이때는 단체 결성의 자유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성이 빠지더라도 문제될 거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번에 잠깐 보시면 2-1번에 별표된 부분 고유 의미의 종중은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일부 종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단체 결성의 자유상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2-1번은 맞는 지문.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4번에 정관에 의한 회원 자격이요 함양 박씨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야 종중 유사의 단체야? 종중 유사죠. 왜? 이 기본적으로 종중이라는 것에 공동 선조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는 이씨고 지금 나는 윤씨다. 이게 한 종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종중 유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 딸들은 다 윤씨죠, 그렇죠? 저희 딸들 셋이 다 윤씨인데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못해가지고요. 제가 친권을 상실하고요. 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도저히 윤씨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내의 성인 이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아이들이 원래 태어날 때는 윤씨였어. 근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 성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씨 종중으로 당연히 편입되나? 자연 발생적인데 중간에 오늘 성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종중이 바뀔 수 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5번 지문에 있네요. 페이지 넘겨서 별표 2개 24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5번을 보기 전에 우리 판결 요지 마지막 줄 판결 요지의 마지막 줄의 그 밑줄 친 부분 바로 위에 잠깐 볼까요? 우리 판결 요지 밑줄 친 부분 마지막 줄의 그 판시 번호 밑줄 친 부분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종중이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긴 하나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엄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종중의 자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5번 지문에 보시면 5번 지문에 민법 781조 제6항 요즘 이와 관련한 친상법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항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원래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을 때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인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자, 6번입니다. 별표 2개짜리네요. 뭐 사례형이라기보다는 선택형으로 유력해서 자, 비법인 사단도 밑줄 인격권의 주체가 돼요? 판례가 된다라고 합니다. 얼뜻 생각해보면 인격권이라는 것은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인격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문제되는 권리가 명예권이에요. 명예권. 그래서 명예권 침해는 넓은 의미에서 인격권 침해라고 봅니다. 그럼 비법인 사단에도 명예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평윤씨 무슨 파인데 이게 저쪽에서 우리 파평윤씨 무슨 파를 명칭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 명칭에 대한 권리 침해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는데 우리 종중 명칭 쓰지 마라. 그래서 종중 명칭 사용 금지 청구권 인용해준 판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격권이라는 단어에 필히 꼽혀가지고 결론적으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인격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명칭에 관한 권리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옆에다가 생명권은 X, 상속권은
X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가질 수 없는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표 주자가 생명권,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생명권 X라고 적으시고 상속권 X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겠죠. 비법인 사단은 인격권 및 상속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그치? 인격권의 주체인데도 상속권의 주체는 안 되니까요.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쟁점 정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쟁점 정리. 자, 7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정리해 보시면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느냐와 관련해서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쭉 출제가 되는데 우리 변시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 법전협에서는 여러 번 출제된 부분, 근데 최판이 나왔다는 부분,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요. 자, 첫째 판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첫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셋째, 남아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옛날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민법 691조, 이게 위임 규정이거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69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따옴표 쳐두었죠.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막 사업을 시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임기 만료된 구이사기 때문에 종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번 이사 중에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의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서 당연 퇴임하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 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디귿번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이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규정들이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인과 관련한 규정 중에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유추 적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법인격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 주무관청의 허가라든가 설립 등기를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법인 사단도 이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7번 지문의 첫 단어가 비법인 사단에서 7번 지문 이러쿵저러쿵 인정된다. 그 판시 내용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정리되셨죠? 네.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갈 텐데요. 민총에서는 어느 주제가 제일 중요해요? 네, 오늘 민총 마무리할 텐데 소멸시효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항상 최판이 막 쏟아지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소멸시효는 사례형으로는 지금 평균 2.5년에 한 번, 사례형으로 기록형은 1.5년에 한 번, 선택형은 무조건 한 문제 반 이상.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례 기록형은 정말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판을 사례형으로 기록형을 내기 때문에 특히 이 민총 부분의 소멸시효 파트 부분은 뭐까지 같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사례형, 기록형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